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2차 전지를 테마로 한 ETF들의 상승률이 오늘 4.5%가 넘었습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이 섹터 내 종목 대부분이 강하게 좀 솟구쳐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침 2차 전지 주로 투자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 많이 나와 계십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관이 코스피, 외국인이 코스닥 이렇게 좀 상승을 주도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네,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말한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딱 하나의 종목이 제일 못 갔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였는데 또 네. 밤새 테슬라의 주가가 인도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원래 예정된 게 사이버 트럭 출시가 이달 말인데 그러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 반등과 국내 증시 아침에 초반에 움직임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오늘이 그 11월 14일입니다. 쿠키데이인데요. 쿠키데이라고 합니다. 쿠키데이요? 네, 오늘 같이 이제 시장에서 달콤한 쿠키를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쿠키데이 모르시는군요. 네, 1월 1일은 다이어리데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들어왔던 힘 자체가 아침부터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셀이라든지 양극재까지 다 같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수급에는 약간 외국인도 좀 없잖아 있었고, 물론 네. 장중에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기간에 대한 개선될 때까지의 무기한이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는 또 파도라든지 한미 반도체 어떤 쇼크나 이슈는 약간 마무리되면서 다른 여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한 종목들은 바로바로 반등을 했고 네. 장 후반에 접어들어서 또 자동차 소부장까지 아침부터 좀 힘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약간 편하게 쿠키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달콤한 하루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리 정돈 잘하고 나오셨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방송 전에 머리 예쁘다고. 시장이 잘 정돈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언제부턴가 좀 우리 증시는 좀 따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뭐 오늘 밤에 미국 CPI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고 굉장히 경계감이 높은 시장인데도 우리는 오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반등 나올 시점에서 반등 잘 나왔고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4개 정도 나왔는데 그 10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빠진 만큼 월요일 날 하루 만에 그냥 돌렸던 것이고 그걸 이후에서 그 이후로 차익 매물 나왔고요. 미증시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월 달 빠진 거를 2주 동안 반등을 하면서 반등한 만큼 그러니까 빠진 만큼 반등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네. 다시 이제 추가 상승을 이제 기하는 것이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그 하루 만에 돌렸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단번에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정확히 그 상승 갭을 다 메꾼 상태에서 지금 저점 반등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갭을 메꾸고 나서 21선을 돌파하거나 21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와서 저점 잘 잡고서 이제 추가 반등의 여지를 좀 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요거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베란다님 하락장에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오늘 2차 전지 상승의 배경 어떻게 보고 있어요, 최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전일차에 테슬라에 대한 상승이 가장 좀 화려하게 좀 반응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큰 그림들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제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일단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할 CP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나 홀로 독주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미국 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올라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어제자 테슬라에 대한 상승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왜 이렇게 4%나 오른 겁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이버 트럭 출시 그 예정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동안에 좀 밀렸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눌렸던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인도 쪽 이야기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테슬라 예, 관세나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예. 예. 그와 더불어서 워낙 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매그니피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슬라를 제외시키고 나서 지금 신고가를 다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기 때문에 좀 따라갔던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전체적인 큰 틀을 좀 보시게 되면 한 4, 5개월 정도의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락 채널이었는데 이게 어제자에 급등을 하면서 그 하락 채널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기술적 부분들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었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네.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이후서부터 네.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뭐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돌아갈 수 있는지 연속성이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뭔가 그런 이제 티핑 포인트가 좀 만들어진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지금 뭐 하나씩 지금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니까 뭐 LG 엔솔은 포드하고 합작 공장 철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삼성 SDI는 미시간주에 1조 보조금을 포기를 하고 인디애나주에 제2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엔솔과 이제 그 포드랑 뭐 합작 공장을 했던 거는 그 MOU 단계였었고요. 그게 MOU를 맺으면서도 저게 뭐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봤던 게 이미 이전에 이제 SK온과 이제 포드가 하려고 했던 거를 SK온이 포기를 하고서 이제 엔솔이 하기로 한 건데 그 틸기에라는 그 지역 옛날 테크 석회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공장을 짓기 딱 적합하지가 않고요. 수익성은 잘 안 나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을 져도 여기서 수익성이 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엔솔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거라서 그게 이제 뭐 오더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뭐 어떤 그 내년에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뭐 아까 톤다운 그 슬로우다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감안해서 한 거고 MOU 단계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어차피 없는 거라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SDI가 이제 스텔란티스랑 이제 1공장, 2공장을 짓는 것도 아무래도 보조금 더 많이 주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의 주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이 근본적인 개선 전까지는 금지 안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것도 오늘 2차 전지 강세에 영향을 준 요인이 됐을까요? 됐죠.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원래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 관련 내용 기사가 대략 10시 전후에 좀 릴리즈 됐었거든요. 문제 네. 약간은 지금 우리가 내년 6월까지면은 지금 기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6일부터였으니까 8개월 정도가 잡혀 있는데 또 대통령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엄포를 한 거죠. 이제 구체적이진 않겠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그 대책 마련할 때까지는 기간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말고 포인트는 그거죠. 무기한 금지를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네.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제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조성자 이슈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상한 기간에 대한 어떤 동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걸 좀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뭐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치고 할 때도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그거하고 또 양도세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현재 10억에서 한 50억 정도로 대주주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증시가 상당히 조금 일단은 움직였는데 뭐 사실 그 공매도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는 없죠. 공매는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쇼크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쇼크버가 나오기 위해서는 밑에서 누가 매수해주는 세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다시 포스코 퓨처엠하고 몇몇 종목들은 신용 대출 거래가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이 는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다시 밀렸을 때는 또 잠재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매도가 있을 때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뭐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그 관련주를 무리하게 매수하라는 그 의미는 아니고 우리 시장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신용 증가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매수 여력이 생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앞으로의 2차 전지 흐름은 어떨 거냐, 어떻게들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실 것 같아요. 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 파워력은 확인하기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반도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 공간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두 종목이라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주가 기준으로는 사실 막혀 있지만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단에서 약간 견고하게 움직이게 되면 네. 이제 작은 자금들이 기관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베팅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들어가는 베팅 자체가 지금 수준에서 이제 추가적인 피라미드 매수는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관들의 매매 패턴상 아마 다시 넥스트 종목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같은 섹터로 조금 입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결정적으로 그 들어갈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봤을 때 수급이 누가 당기냐면 그 외국인 매수가 아마 조금 잡힐 거는 있긴 있어요. 9%가도 조금 잡히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소재가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려면 자동차가 어느 정도 견조하고 완성차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배터리 쉘을 만드는 LG엔솔,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루어지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밸류 체인에서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장비단으로 가는데 지금 제일 아까만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장비단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장비는 왜 그러냐면 뭐 일단 실제적으로 공장 정설 자체가 약간 지연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클 것 같고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뭘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캐스터 양극재 쪽입니다. 양극재.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반등 탄력성을 본다면 아마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마 에코프로 BM 쪽에서 조금 더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 보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런 저희 시장과 좀 같이 보는 관점인데 네. 전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약간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많은 투자분들이 염려하는 수준의 신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신저점이 아니죠. 10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느리지만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을 따라가긴 하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양극재가 좀 먼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 수급적인 이슈가 지금 첫 번째가 있을 것인데 네. 요게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약간의 그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가 이제 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섹터에 공매도를 많이 쳤던 외국인이라든가 뭐 사모펀드라든가 기관 쪽에서 갖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동안 공매도가 안 됐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 않고 코스닥 100억 종목이 아니라서 공매도가 안 됐는데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뭐 일부 이제 뭐 성장성으로 있는 뭐 의료 AI라든가 일부 엔터주 종목들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흐름이었고 2차 전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견전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올라왔는데 첫날에 보면은 11월 6일 날은 2차 전지 속에 쇼커버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고 11월 7일도 최근 어제까지도 대부분 쇼커가 안 들어왔다가 보면은 이제 대차 잔고가 이제 7일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대차 잔고 계약 그러고 나서 공매도량도 8월 8일까지는 대체로 이제 감소가 폭이 적다가 9일부터 급격하게 공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라든가 특히 이제 그 유동성 공급자에 의해서 공매도가 오히려 늘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시장 조성자라든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불법 요소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금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공매도가 급감을 하고 했고요. 대차 잔고는 지금 연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줄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매도 쳤을 때 먼저 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치고 그 자금으로 롱 종목을 산다고 보면은 반대로 일단 대차 잔고 계약을 해지를 해야겠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게 어저께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일부 홍콩 헤지펀드에서 어저께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특히 장비 쪽에서 일부 종목을 상당히 매도를 했고 그 종목이 올해 한 해 동안 어제 하루가 가장 많은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것이고 그 자금이 이제 매도를 했으면 오늘 좀 쇼커버를 왔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제 다음 주에 얼마큼 줄어든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공매도의 금지가 단순히 금지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목적이 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공매도 수기 전산화라든가 아니면은 상환 기간을 뭐 90일로 제한을 건다든가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에 이제 담보 비율을 120%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들어갈 건데 네. 사실 공매도 쪽에서는 세력 쪽에서는 내년 6월까지 버티겠다는 심산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워딩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쇼커버 안 하고 내년 6월까지 버틸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만약에 제도 개선까지 계속 무한정 연기가 된다면 버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포지션의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는 조짐이 오늘 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연말 같은 경우는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그 배당까지 다 물어가면서 지금 그 공매도를 또 그 이자를 그 대차 이자를 물고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내년 6월까지 버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2차 전지 쪽에 최대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그 반대 롱 포지션이 있었던 그 소부장 쪽에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반대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말까지 상승의 배경은 그러니까 쇼커버링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쇼커버링 물량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최 대표님.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네. 예. 일단은 단순하게 시장만을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 게 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뭐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 이외의 것들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뭐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 지원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매도 물량들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매도만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해 최고가가 300불이 안 됩니다. 29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네. 최근에 2개월, 3개월의 고가를 보시게 되면 265불. 근데 최근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223불로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11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을 추라이하는 가격대예요.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단으로 어느 정도가 잡혀 있냐면 250불, 260불대가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과연 이 250불과 260불대로 어떻게 강하게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투자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반도체 일단 매도하고 있죠. 일단은 뭐 실적에서 이제 에러가 난 상황이니까 네. 매도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오늘 어제 해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이차전지 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큰 시세를 줬던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낙폭과대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게임주 들어왔죠.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 들어왔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들어왔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선택지가 반도체 2차전지가 아닌 상태에서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군들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2차전지 올라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동안 많이 밀렸으니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되게 반등이 빨랐어요. 네. 현대기아차도 빨랐었고 뭐 서현이와 뭐 SL, 화신, 그다음에 뭐 아진산업, 문제 있었던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10% 이상 또 급등세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과연 매매 패턴 자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황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미중 또 정상회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2차전지가 이 어젠다로 또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라든지 뭐 시진핑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2차전지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중국 쪽에 조금 더 호전적인 이야기들을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사인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이벤트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좀 더 남아 있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주셨고요. 자동차 소부장 얘기를 주셨는데 자동차 소부장이 오늘 잘 갔나 봐요, 대표님. 잘 간 건 아니고 네. 촉이 왔죠. 촉이 왔다고요? 네. 뭐 신내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아마 주가가 여기서부터 좀 더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네. 연말장의 특성상 이제 주주 명부 폐쇄 일정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차 잔고는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 배터리가 주도주가 돼서 장을 뭐 당긴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갈 건데 최근에 좀 장에 잡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가 콘텐츠 상황을 유지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차익 프로그램이 1,50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를 7만 이상이 유지시킨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해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래서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4만 계약 이상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푸는 과정에 있는데 그걸 천천히 풀어버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조금 눌러놓고 나면 다른 쪽에 튀어오릅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 자체가 오늘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관점에 놓고 보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4분기는 원래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비수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연식 변경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뭐 그냥 빅베스까지는 아니지만 틀고 가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자동차적으로 많이 안 가는데 어떤 팩트가 있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물론 뭐 실적을 장중에 발표했던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 떠나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아까 전기차랑 같은 이야기인데 GM이나
LG나 SK나 이런 기업들은 공장 착공 상태를 MOU이기 때문에 딜레이 할 수 있어요. 배터리 업체니까. 도요타도 마찬가지. 근데 현대나 기아는 IRL을 위해서 2024년 내년 하반기 9월부터 공장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그래서 정인세 회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연기 없다. 울산 공장, 국내는 국내대로, 미국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였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가 돼야 되니까 두렵지만은 이제 부품 회사들은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섹터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매도 안 되는 종목에서 수급 빈집투리로 들어가는 섹터들이 기관들이 그쪽 매수였는데 이제 기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배터리도 반도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동차 소부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약간 뭐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동차 소부장은. 근데 예. 조금은 그동안 우리 아예 안 봤었는데 좀 볼 때도 되지 않나 그리 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고객분이 이제 공업사를 갔는데 네. 공업사에서 그 2025년부터 현대기아차가 이제 내연기관차 전 판매 중단한다,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신차를 살려고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막 2개월, 3개월 걸리는데 뭐 하이브리드는 뭐 3주 걸리고 바로 한 달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줄일 거다 보니까 그만큼 부품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그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사실 매출 감소라든가 실적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현대기아차는 최대한 내연기관차로 돈을 벌어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직원들도 많고 내연기관에서 많이 협력업체들 많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끌고 가려다 보니까 좀 늦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25년 특히 2026년에 이제 울산 공장이 그 전기차 생산하는 게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 현대기아차가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2026년부터는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생산 중단 안 하고 하이브리드랑 그 전기차 생산을 간다라는 것들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품주 쪽에서 아직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향후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많이 그 매출 비중이 옮겨가는 기업들은 투자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그 안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보신 분들은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럼 현대기아차 실적은 그렇게 되면은 올해가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2026년도부터 굉장히 좋아지겠지만은 다만 이제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상승이 하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 못 가는 것들이 그런 전기차 생산이 늦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변화는 한 2025년부터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모처럼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도 2차 전지하고 좀 뭐 상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뭔가가 있는 건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술 성장주들 긴축 중단 기대감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보통 그럴 때 많이 가잖아요. 오늘은 뭐였을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막 이런 데도 엄청 가던데. 시간에도 잘 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지난 시간에 카카오 우리 하 대표님께서 카카오 매력적이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밀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그냥 시장 순위로 잘 따라가더라고요. 2%씩 다 올랐으니까. 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더 이상 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38,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였나? 공매도도 마찬가지겠죠. 더 이상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에 대한 물량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마땅히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AI 쪽 이야기들이 다시 또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하고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가장 뭔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부상되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2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제 대안 투자 형태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말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빌리티 쪽 이쪽에 대한 이제 노이즈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평가는 되게 박합니다. 별다른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네이버 AI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좀 혹평 아닌 혹평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청사진들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불거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뷰노 오늘 혹시 보셨어요? 뷰노 17% 폭등했다고. 네. 이게 매출이 뭐 4배 늘었다고 막 그래서 엄청
뭐 300%도 올랐는데 네. 그게 그래봤자 39억인가 매출이 거니까 4배 늘어난 게 39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한 10여 년 동안 나왔던 것이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그 뷰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게 좀 대규모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한 16만 중가가 나올 건데 그거 나오고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사실은 이 오버행 이슈가 지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오버행 물량이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사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뭐 전환사채 팔아먹으려고 소위 주가 땡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원래 이제 뷰노 쪽에서 IR을 할 때 그러니까 올해 흑자 전환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 여전히 적자고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2025년도 흑자 컨센인데 과연 그대로 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JLK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사장이 주식 전략 매도하면서 사실 뭐 먹튀라고 그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는 이걸 진화하고 뭐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내세우긴 했지만은 JLK 그거를 보면서 이쪽 그 의료 AI도 당분간 좀 일단은 좀 센터가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좀 의료의 쪽은 신규로 좀 접근하신 거는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뷰노 쪽에서 좀 오버행 이슈, 좀 전환사채 물량이 다 나와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신규 쪽에서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올라갈 때는 좀 비중 좀 줄여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호재가 나왔던 게 루닛 쪽 이야기 네. 또 오전장에 나오면서 이제 이 섹터를 전체를 좀 더 끌고 올라갔는데, 아마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AI 쪽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AI 의료라든지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연말에 상당 부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밸류로만 접근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트레이딩을 접목시켜가지고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일에 발생되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발생되는 AI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은 좀 리스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예. 의견에 대해서. 아니 지금 좀 실적이 생각보다 보잘것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연일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실적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감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 건지 밸류에이션을 좀 재점검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근데 밸류에이션이란 그 잣대는 좀 없어요. 네. 이번 실적 개별주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와 하회하는 율이 되게 높았는데, 제가 이번 3분기 실적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 발생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근데 일회성 비용을 좀 조금 항목을 들어가 보면 뭐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금리였거든요. 네. 금리가 높다 보니까 판관비 포함해서 뭐 급여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제조업들도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실적 이슈 자체는 거의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뷰노가 뭐 36억인데 이제 이거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헬스케어나 의료 AI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뭐 33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AI가 비급여로 채택이 돼서 그게 이제 시장에 릴리스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근데 이번에는 그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 3분기가 컨센서스와 계리율이 컸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저는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오늘도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많았을 건데 내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지 않나. 왜 내일입니까? 내일 45일 기준이라서 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네네. 15일까지라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연말까지는 실적 부담감은 조금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끝나니까. 네, 모멘텀 플레이로 가는데, 지금 아까 AI 관련주들은 아까 뭐 의료 AI 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거의 그것과도 좀 상관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제가 아침에 시가총액을 볼 때 대략 2조 7천억 달러까지 갔더라고요. 애플이 지금 대략 지일대 주가 기준으로 지금 2조 8천억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일가에서는 마소가 애플을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또 AI 관련 모멘텀이 크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대부분이 모멘텀 플레이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섹터가 아까 우리 이차원 부장님이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와닿았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초반에는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채를 많이 씁니다. 정식 용어로는 전환 사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연말에 전환을 많이 해요.
쉽게 해서 예상하지 못한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JLK를 보면서 그래도 부사장 두 임원이 단방에 그렇게 주식을 파는 거는 생각보다 투자가 신뢰를 많이 훼손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꼭 JLK 외에도 여타 기업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 AI 쪽은 루닛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나서 가격 착시 효과, 그리고 가격 착시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호재성 재료가 좀 많이 투입되면서 주가 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타 관련주보다는 조금 높은 변동성에 좀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아까 카카오 말씀하시다가 예. 그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도노세님이 예. 카카오 현 정부 리스크 너무 크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노이즈도 많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예. 카카오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인 예, 것이다. 일단은 뭐 사업 모델 자체도 평가가 너무 좀 시장에서 그렇게 호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법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해결까지는 지금 가고 있지 않,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 매매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또 시간을 벌거든요. 이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또 카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주가가 저가에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 강세를 갔던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맞물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오늘 이제 밤에 예. 미국의 CPI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잘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뭐 CPI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나온 CPI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 대체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그냥 지나가는 그 일정 정도로 좀 체크한 것 같고요. 굉장히 미중 중요하지 영상-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 정도를 파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서 지금 네.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일정도 쭉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보는 뷰를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대체로 그냥 이런 일정들이 있고 이렇게 지나갈 거다 정도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뭐 잘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 드린 거는 뭐냐면 예. 이미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일주일 내 고점 대비 10% 정도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변곡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3.7에서 대부분 3.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코어 CPI가 시장에서 이제 근원 물가 지표가 지난달 4.1%,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에 10월 달에 6%에서 쭉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은 한 4.1에서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10월 달 물가 지표인데 미국이 물가 지표에서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가솔린 가격을 보게 되면 가솔린 가격이 최근 10월 달에 계속 내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 미치는 게 주거비잖아요. 그러니까 CPI 전체 구성 항목에서 30% 이상의 기여도를 하는 게 바로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게 바로 3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제 30년 국채 수익률이 10월 중하순에 5% 초반에서 지금 4.7% 중반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코어 CPI가 4.2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다음 달 내려갈 때 주거비의 비중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헤드라인 떨어지고 코어가 조금 올라오는 데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이대로 그러면 연말까지 강세장이 계속 올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이 CPI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도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뭐 걱정해야 될 이벤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셧다운 이슈도 이번 주에 끝나고 끝 안 납니다. 끝 안 납니까? 네, 셧다운은 끝난다고 말하면은 좀 생각이 좀 여지가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가장 11월 달에 제가 바라보는 하나의 리스크는 바로 셧다운 이슈거든요. 네. 기한은 11월 17일. 어. 17일까지 이제 임시 예산안을 지금 연장해 둔 상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한 45일 정도 추가 연장을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왜 조금 좋게 봤냐면 사실 우리 주말 동안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내렸어요. 내린 상태에서 미국은 관성 힘으로 장을 올려버렸거든요. 국제 수익률의 반응도 없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뭐 아까 금리 이하이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에서 일단은 현재 상태 월가 분위기가 이 셧다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작다는 거는 결정적으로 미중 정상회담과 셧다운은 약간 별개의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중국이 갑자기 뭐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러한 이슈는 셧다운 이슈는 사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나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예. 미중 정상회담 최대 수혜주는 반도체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왜냐하면 바로 이야기 좀 이어서 하면 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되는 것은 AI 반도체 규제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정편 이슈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했다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큰 재료는 아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이번 주까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랠리를 좀 이어갈 것 같고 예. 다음 주 갔을 때는 큰 악재는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큰 호재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큰 주식보다는 작은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4.6%면은 10년 물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올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CPI가 좀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미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중요한 실마리가 풀려 나간다든지 그런 게 뭔가 나와줘야 이 국채 금리가 좀 4.5 밑으로 내려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저는 우리 하 대표님께서 워낙 또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셧다운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예전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단기간에 끝날 공산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과 같이 다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끌고 가게 되면은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짧게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그 이전에 나와줬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제 팩터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조정 나올 거야, 조정 나올 거야, 조정 나올 거라는 시그널들을 줬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번 주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다음 주서부터는 안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스크 부분들이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별다른 움직임들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 다음 주서부터는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실적 발표하면서 빠졌던 종목들 빠졌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는 뭐 밸류, 그다음에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 신이 끝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멘텀, 이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훨씬 더 기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중 무역 그가 뭐 미중 정상회담만으로도 충분히 뭐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에 제가 이제 그 유럽의 탈중국화라든가 그 디리스킹에 대한 리스크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없어도 유럽을 통해서 수출 통해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봤었고 특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대중무역 적자가 전에 제가 569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웃 쪽에서 지금 중국을 여러 가지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경제를 살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있고 내수도 부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해외 투자를 이끌고 수출 이런 통제를 완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자꾸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 상태에서 그 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좀 완화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대선을 앞두고 나서 만약 대만 문제까지 펼쳐지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외교 문제인데 본인의 치적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나는 것이고요. 물론 합의가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뭐 모건 스탠리가 맞을지 골드만삭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고 내후년은 더 금리 인하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중 간의 화해 무드가 좀 펼쳐지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같이 간다 그러면은 경기를 회복해서 다시 성장으로 가는 그런 큰 앞으로 향후 2년간의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미중 간의 그런 만남은 앞으로 계속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으로 다 될 거라고 보시지 말고 지속적인 서로 간의 이제 화해 제스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뭐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IRA법 같은 그런 규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대 뭐 금리 동결 시점부터 금리 인하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타이밍에는 언제나 뭐 랠리가 왔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그게 좀 맞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요즘 당국이 이제 증시 부양에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또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우리가 뭐 10억 이상 대주주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맞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강남권에 10억이 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예전 정부가 계속 이걸 내려왔었는데 왜 10억이 대주주인지 모르겠어요. 10억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이제 지분율 1% 코스닥 1%면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면은 뭐 10억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원래부터가 계속적으로 대주주 이 규제 대주주를 지정하는 종목당 10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질 않았거든요. 그 원래 10억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30, 50억, 50억 갔었는데 이걸 다시 16년, 내려왔었죠. 네, 16년도에 25억이었고요. 많이 낮아져 있는 예, 거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억. 네.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뭐 최근 한 15년 동안 계속 내려왔었는데 네. 어쨌든 이 이슈는 이제 올해까지예요. 현재로 놓고 보면 내년 뭐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세법상 이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현재 법 체결하면 예, 내년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5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도적인 개편할 겁니다. 이거 예. 5년 합산해서 왜냐하면 손실 나는 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내년도의 이슈인데 지금 당장 이슈에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요 10억 이거를 이제 작년에 100억 던졌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한 50억 정도로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슈는 주식 양도세 완화는 올해 한한 이슈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년 되게 되면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 일정을 놓고 보면 25년도보다는 전면 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면 과세도 또 내년에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중 과세 원칙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래세 자체를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래세가 지금 정권 거래세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나가는 거 0.23% 정도가 되죠. 네. 하루에 10조인가 20조 정도 거래되면 30억 전후의 세금이 거치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4년도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서 25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과세를 시켜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내년에 좀 중요한 문제고 지금 당장 11월 달, 12월 달 이슈는 아마 개인 소득 이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10억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이슈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모호적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수익의 20%를 주식 양도세로 이제 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대거 매도에 나서니까 이걸 완화하면은 시장에 많이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네, 뭐 3억 초과는 25%까지 내니까 금액 꽤 크고요. 거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그게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많이 몰려 있고 그게 이제 포스콜링스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좀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돼서 아마 20억만 돼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 수급 이슈는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 이게 주가 부양 효과가 크다고 그렇죠. 봐야 매도가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가 전면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요거보다도 내년이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조세정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면은 사실 이런 대주 양도세 문제는 올해 한 해 국한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까지 를 기간 안에 어쨌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뭐 다시 또 미룬다던가 아니면은 좀 폐지를 한다던가 다시 개정을 한다던가 그런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마 그 대부분 해당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운동에 좀 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장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문제가 논란이 되겠지만은 내년 이제 한 해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과세 지역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한 선거 내년 4월 총선에 하나의 어떤 그 이슈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지금 또 하나 이벤트가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게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몇 가지 얘기를 해보죠.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이제. 예. 미국이 일단 뭐 얘기가 몇 가지 좀 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마약 펜타닐 차단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마약 문제가 확실히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뭐 AI 군사 이용을 뭐 금지하는 문제, 대만 문제 간섭 금지 뭐 이런 내용이던데 양국 긴장이 완화가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금 두 분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뭐 3연 초과죠. 사실은 음. 뭐 바이든은 바이든 나름대로 이제 국내에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이 시진핑 3기가 새로운 기가 시작이 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경제 성장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년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년 만에 지금 또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무언가를 좀 도출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또 길어지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외에도 정말로 경제적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제일 바라는 거는 중국이 국채를 좀 매도를 멈춰주는 거일 것 같고 중국이 바라는 거는 첨단 반도체 뭐 이런 거 좀 수출 좀 하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될까요, 근데? 중국이 삐져가지고 미국 국채 매도하는 건 아니고 네. 중국이 어려워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 이슈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글로벌 금융 상태에서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바라는 건 이제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사실 최근에도 지금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대도를 구매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경제 관점을 놓고 보면 일단은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중국의 오불 정책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만 남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 자체는 좀 풀기 어려울 거고 다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러버 전쟁에 대한 중국의 협조겠죠. 그런 이슈 자체가 이제 군사 안보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한 라인 만든 것처럼 뭐 안보 측면에서도 실제적으로 군사 대화라든지 한 라인을 구축한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게 아시겠지만은 첨단 규제 중국 제조 2025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규제 완화를 요청할 건데 네. 그거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중국은 엄포로 넣을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눈에 와닿는 어떤 팩트 나오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회의를 만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네.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기대감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게 만약에 이 회담을 계기로 미중 간 교역 장벽이 완화가 된다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미중 정상회담 만난 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좋은 상당히 겁니까? 호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회복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 패권 국가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죠.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